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 리멤스터에 대한 제 요약입니다. 제 요약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카나타가 처음 등장하는데 바로 미친 여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30번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결국 카나타는 최악의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서도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깨어나 보니 늙고 못생긴 고블린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그들 중 하나로 환생한 것 같았다. 족장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 고브로이르를 지어주었다. 그러고는 늙은이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그의 목구멍에 크고 싱싱한 구더기를 밀어 넣었다. 고브로이르는 아기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그는 깨어나 자신이 못생긴 초록색 아기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도 그들만큼이나 못생겼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약하고 무기력한 아기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하루 동안 자신의 멋진 인간의 얼굴을 잃은 슬픔에 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고블린이 인간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머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움직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는 이 새로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넷째 날, 이제 거의 다 자란 고블린들은 족장을 다시 만난다. 족장은 그들에게 구더기 접시를 들고 있다. 족장은 그들을 빈대라고 부르며 오늘부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브로이는 구더기를 먹는 게 내키지 않지만 순수 단백질이라 결국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그 후 그는 홀로 넓고 광활한 세상으로 나서야 한다. 동굴을 나서자 그는 멋진 세상을 본다. 전에 본 적 없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하다. 그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고블린이 있는데 그는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고브로이르는 자신도 이곳을 처음 본다며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다른 고블린의 이름은 구브키치인데 머리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고브로이르는 그와 함께 팀을 이루기로 결심하는데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숲에서 토끼를 발견하자 고브로이르는 구브키치에게 정면으로 토끼를 쫓아가라고 합니다. 토끼는 그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고브로이르는 근처 나무에 자리를 잡고 토끼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자마자 나무에서 뛰어내려 막대기로 토끼의 등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사냥 전략은 정말 효과적이지만 토끼를 잡으면 구브키치는 더 많은 고기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브로이르는 구브키치를 야단쳐서 누가 우두머리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단단한 훈육을 한 후에 고브로이르는 저녁 식사를 위해 토끼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옥수수를 따고 확인한 후에 그는 이것으로 꽤 괜찮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머릿속에 알림이 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어른이 이런 건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더 생각하기도 전에 구브키치가 완전히 회복해서 자기 몫의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합니다. 고브로이르는 고기를 가져오고 구브키치는 미친 듯이 감사하며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5일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사냥을 하고 고브로이르는 토끼 뿔을 무기로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그가 토끼에게서 또 다른 뿔을 뽑자 머릿속에 알림이 뜹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앉았지만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눈이 파랗게 빛나기 시작하더니 자신이 토끼에게서 탈출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생에 자신에게는 흡수라는 희귀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의 능력을 흡수하고 있어. 흡수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얻었던 다른 모든 능력들은 새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화된 것 같아. 어쨌든 하나의 능력이라도 유지하게 된 건 정말 운이 좋은 거니까 그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만족해. 숲속에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몬스터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6일째 되던 날 고브로이는 이미 그의 끝내주는 고기로 여자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
그녀는 고부키치와 그가 해낸 일에 완전히 놀랐어 다른 이들이 시도하다 죽은 뿔 토끼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머리카락이 있다는 사실은 고블린도 모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고브로이어와 고부키치는 완전 대머리예요. 고브로이어는 그녀에게 다음날 사냥에 참여할지 묻고 그녀는 그 제안에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7째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냥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던 고브로이어는 그들이 숨겨놓은 것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그는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보게 될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 여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고블린, 사냥꾼이 이 미친 세상에서도 내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이를 무시하려 하고 대신 무기를 제작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고부자이라는 고블린 장로가 다가옵니다. 그는 고브로이가 생존에 대한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고브로이가 이 속도라면 예상보다 빨리 레벨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고브로이는 여기에 레벨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부자이가 이 말을 톡톡 치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브로이르는 장로가 현재 86레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부자이는 100레벨에 도달하면 더 높은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블린들은 너무 빨리 늙어서 고부자이는 이제 20대이지만 완전히 늙어 보입니다. 떠나면서 고부자이는 유망한 젊은이들이 마을에서 돌아오면 진화한 호브고블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브로이르에게는 뭔가 찜찜합니다. 고브로이르에게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날씨가 개어 고브로이르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사냥을 나선다. 일주일밖에 안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셋은 프로페셔널하게 협력한다. 고부미는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고브로이르는 거리를 두고 사냥을 하고 고부키치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한다. 그들은 많은 고기를 얻었고 고부미는 고기의 두께와 육즙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 고브로이르도 한입 베어 물고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뱀고기 덕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얻었어요. 다음 날에도 계속 사냥을 했지만 11일째 되는 날 그들은 어떤 알 수 없는 동굴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흡혈 박쥐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치려고 필사적으로 달아났지만 박쥐들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고부키치와 고브로이르는 남아서 박쥐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압도당했지만 고브로이르가 그 악의 눈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박쥐들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박쥐들이 얼어붙자 녀석들은 남김없이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참한 시체들을 먹어치우고 고브로이르는 박쥐 고기를 먹고 생생한 새 기술들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반향정이 독처항성, 심지어 코로나19까지요. 왕처럼 계속 먹어치우는 동안 다른 고블린들이 다가옵니다. 모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스스로 사냥할 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날 밤 그 바보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좌절감을 풀려고 합니다. 마치 그의 잘못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트리나를 잡는 데 쏟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들였다면 항상 굶주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고브로이르가 상대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는 맞서 싸우고 비록 누군가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지만 자신의 독기술 사용량을 잘못 계산해서 공격하는 고블린 중 하나가 죽게 돼요. 하지만 그는 상관없다는 듯이 여전히 그들을 암살하려 했던 것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고부미가 나타나고 고브로이르조차도 그녀가 한 일 이후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소중한 고브로이르를 공격한 것에 대한 그녀의 행동 이유로 말이죠.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사냥을 나가고 조직적인 공격을 계획합니다. 오크는 자기 할 일에 신경 쓰고 있는데 구부키치가 돌을 던져 바로 눈에 맞춥니다. 오크가 앞을 못 보는 틈을 타 구부키치가 돌진합니다. 오크가 도끼로 그를 밀쳐내지만 바로 뒤이어 또 다른 바위의 손가락이 박살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곤봉으로 오크의 무릎을 박살냅니다. 고브로이르는 오크의 머리를 여러 번 찔러 죽입니다. 오크가 죽자 그들은 오크의 고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남은 고기가 너무 많아 고브로이르는 그것들을 모두 동굴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은 고기를 모두 가져오자 고브로이르는 부러진 것들과 배고픈 고블린들에게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하나둘씩 고블린들은 무릎을 꿇고 돼지처럼 고브로이르의 맛있는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고브로이르는 과거의 삶에서는 결코 이렇게 사람들을 도왔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환생은 그의 몸만 바꾼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환생은 그의 몸만 바꾼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모두가 기절한 후 고브로이르는 누워서 똑같이 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에 이 빌어먹을 알림이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레벨 요구치를 초과했다고 나오는데 곧 호브고블린으로 진화할 참이야. 근데 너무 졸려서 신경도 안 쓰고 있네. 다음날 아침 고브로이가 일어나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자기 모습이 달라진 걸 보고 말이야. 하룻밤 사이에 외모가 변한 이유를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해 했지. 게다가 환생하기 전의 옛 모습과 훨씬 닮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대머리가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고브키치도 그렇고 고브미는 변함없지만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해요. 새로운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어른이 소란이 난 이유를 보러 오자 그는 깜짝 놀라서 고브로이르와 고브키치 둘 다 겨우 2주 전에 태어났는데 진화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고브키치는 고브로이르의 주의를 끌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브로이르와 직접 싸우고 싶어 해요. 고브로이르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경기를 시작하러 나갑니다. 숲에서 권투를 시작하는데 고브키치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브로이르를 이길 만한 전투 기술이 부족합니다. 고브로이르는 주먹을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고브키치는 패배를 인정하고 고브로이르의 엄청난 힘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고브로이르도 그에게 공을 돌리는데 힘에 있어서는 고브키치가 이 근처 누구보다 강합니다. 바로 그때 고브로이르는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곧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숨어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고브미를 불러 자신들이 앞서 만들어 놓았던 석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늑대들은 언덕 아래로 토끼들을 쫓고 있었고 모두 죽이고 나면 다음 의심하지 않는 목표물을 노립니다. 불쌍한 아니면 그저 자기 할 일을 하려는 사람을 말이죠. 오크가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늑대들이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네. 결국 늑대들이 오크를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발겨. 고브로이르와 고브키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늑대들이 진화 후 얼마나 강해졌는지 시험해볼 완벽한 상대라고 생각해. 고브로이르는 고브미에게 늑대들에게 석궁을 쏘라고 신호하고 무리의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고브로이르와 고브키치가 달려들어 늑대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해. 알파가 없으니 늑대들은 팀워크가 사라졌고 그래서 쉽게 처치할 수 있었고 모든 늑대들을 죽였습니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만 남았지만 그도 입은 상처 때문에 곧 쓰러질 겁니다. 그가 쓰러지자 고브로이르가 다가가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늑대를 엄청나게 크게 한 입에 물어뜯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브로이르는 몇 가지 추가 능력을 얻었는데 지도력도 포함됩니다. 고브로이르는 나머지 죽은 늑대들을 동굴로 가져가 다른 고블린들에게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된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오기를 바란다. 그럴 자신감이 없어서 모두 무릎을 꿇고 고브로이르에게 혼자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사냥 방법을 몰라서 고브로이르는 사냥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무기가 필요하면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모두 그를 좋아하게 되고 고블린들의 든든한 지도자가 된다. 어쩌면 그의 리더십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동료들을 이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속 먹고 새로운 기술을 익힐 것입니다.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나중에 고브미는 고브로이르님께 요리될 준비가 된 불같은 여성으로 변합니다. 17일째 되는 날 잡혀있던 모든 인간 여성들이 자살했고 고브르는 가드자이와 함께 조용히 추모했습니다. 이제 24일째로 넘어가서 고브르는 다른 고블린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그는 가능성 있는 적들을 먹어치우며 멋진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고블린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브르는 싸움을 준비하고 자신의 무리를 보호하려 하지만 가자이가 그를 막고
그 고블린들이 자신들의 약탈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브루는 그 약탈자들이 자신 세대 고블린들의 아버지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약탈자들은 또 다른 인간 여자들을 잡아왔고 악당 고블린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고블린 DNA는 너무 강해서 그들이 다른 종과 짝짓기를 해도 여전히 고블린 아이들이 태어나요. 고브루는 그 번식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인간 여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습격자 우두머리는 허락하지 않아요. 고브루의 고블린 무리는 그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 집단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2명의 고블린 여자아이가 들어와서 양쪽 모두에게 말해요. 서로 진정하고 완전한 내전을 피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천재 소녀들의 이름은 호바스터와 마법사 호브세입니다. 그들은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두 세대의 지도자들이 싸우게 하고 승자가 마을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탈자는 고브루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고 고브루 역시 싸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브루가 신비로운 끈 기술을 선보이자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기술을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브루는 그것이 자신의 몸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악마 거미를 먹고 나서 그 능력을 얻었대요. 거미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없을 때 저런 남자애가 태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고브루는 자신이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누구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전할 용기가 없었어요. 고브루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들은 결국 그들을 인간 마을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아야 해. 소녀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는 고브루의 행동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 그 녀석은 인간들의 지식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고브루는 그들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고 그 소녀들이 여행 중인 상인이었음을 알게 돼. 고블린들이 공격했을 때 남자들은 모두 죽었어. 그리고 이 5소녀만이 살아남았지. 28일째, 고브루는 그 여자애들이 밝은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죠. 그저 긍정적으로 있으면 일이 더 쉬워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고브루는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도와주려 합니다. 알고 보니 여자애들 중 2명은 요리와 재봉에 능숙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안경 쓴 여자애는 연금술사고요. 몽환적인 여자애는 감정가이자 대장장입니다. 그리고 빨간머리 여자애는 신입 전사입니다. 그래서 고브루는 나중에 훈련에 그녀를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고브루는 모두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지칠 때 욕설을 퍼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사냥 대신 단체 훈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정한 새로운 규칙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주입합니다. 31일째가 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고브루와 가브키치는 미친 듯한 스파링 시합을 벌이고 모두가 경외감에 휩싸여 지켜봅니다. 그날 밤 고브루는 몇몇 고블린들이 인간 여자들에게 손대려 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인간 여자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그의 규칙을 어기려는 것입니다. 고브루는 마치 보스처럼 그중 한 명을 베어버리고 다른 고블린들을 제압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상기시키고 함부로 말한 고블린 한 명을 처벌합니다. 고브루는 여자들에게 사과하고 빨간머리 여자는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른 고블린들이 나타나자 고브루는 갑키치에게 제압된 고블린들을 밖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부미에게 나머지 무리들을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곧 무엇을 할지 목격하게 하려는 겁니다. 밖에서 고브루는 이 바보들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철저히 응징합니다. 마을의 규칙을 모두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모두에게 경고가 명확히 전달되었으므로 고브루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고브루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직전까지 멈추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하부케는 다음날 죽습니다. 32일째 되는 날 고브루의 무리는 놀라운 팀워크를 선보입니다. 멋진 삼각불말을 다시 한번 쓰러뜨리려고 꽤나 싸우지만 고브루는 그 덕분에 새로운 능력들을 잔뜩 얻게 돼. 그중 하나는 트리플 버스트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나지. 한 번의 공격으로 3번의 타격을 먹일 수 있거든.
그날 밤 불같은 머리의 여자애가 고부르의 침대에 쿵 하고 들어와 고부르는 그녀가 전날 밤 일 때문에 힘든가 보다 하고 깨닫지. 고부르는 그녀를 위로하고 그날 밤 같이 있게 해주는데 깼을 때 보니 고부미도 거기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걸 보고 놀라. 그날 그들은 또한 고블린 여성 하나가 고부라는 이름의 고블린이 호브고블린으로 레벨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일이 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부미는 원거리 부대를, 쿠브키치는 무장 부대를 지휘하고 호바스토는 기동 부대를 담당하고 고부는 지원 역할을 맡아 자비를 모두 처리합니다. 호브세는 마법사 대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의 부대에서 유일한 마법사입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고부르는 훈련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이제 그가 떠나니까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가 걸어서 떠나는 동안 소녀는 용기를 내어 그녀와 엄마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소리칩니다. 그 마법 같은 말들이 카프카에게 미나와 함께 보냈던 시간, 방위군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시간, 그리고 엉망이었던 상황까지 마치 회상처럼 밀려듭니다. 어쩌면 그의 꿈에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이치카와가 카프카에게 소리치며 구급차를 불렀다고, 누가 오기 전에 잠깐 자리를 뜨자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고부루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 짐승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트라이온을 쉽게 찢어발기는 것을 봅니다. 트라이온의 갑옷은 그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곰은 그것을 버터처럼 갈갈이 찢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붉은 곰이 나타나고 고부루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도망쳤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부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짐승과 맞서 싸워 이기고 싶어 합니다. 쓰러뜨리고 먹어치워서 엄청난 능력을 개방하세요. 그는 1단계에서는 자신의 몰락 마법을 시작으로 가진 무기를 총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고부미는 고부루를 한동안 보지 못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지 못했기에 그녀의 걱정은 더 커집니다. 한편 붉은 곰이 자신의 오른팔을 희생하여 고부루의 몰락 마법을 막자 고부루는 충격을 받습니다. 곰이 맹렬하게 공격해오고 고부루는 자신이 트라이온으로부터 얻은 최고의 갑옷도 자신을 지켜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부루는 공격으로 전환하여 곰의 머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의 무기는 곰의 두개골에 상처조차 낼 수 없었고 곰은 그를 날려버립니다. 고부루는 곰에게 밧줄을 던지지만 그 녀석은 그것을 끊고 불길을 내뿜는 공격을 합니다. 숲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고부루는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이 공격에 당한 것은 그가 전에 본 적도 없고 전생에 불 뿜는 곰이었다는 소문을 들었어. 상대가 엄청 위험하니까 고부루는 이겨내려면 몇 대 맞을 각오를 해야 해. 고부루는 불을 뿜는 걸 막으며 또 공격을 해. 짐승이 겉보기엔 단단하지만 고부루는 불을 뿜는 걸 이용해서 곰의 입을 꿰뚫어. 고부루는 자신감에 차 있지만 역부족이야. 사나운 곰이 고부루를 후려쳐. 고부루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애써.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미친 듯이 강력한 공격에도 버텨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무승부라고 인정해야겠어요. 적어도 그의 칼이 곰의 입에 박혀서 그 녀석이 더 이상 불을 뿜지 못하게 되었죠. 이 미친 듯이 강한 곰은 아직도 힘이 넘치고 고부루는 한 번의 공격만 더 받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부루는 엄청난 분리에 처했지만 이 녀석은 미친 듯이 외치며 그저 자신의 식사 맛을 더 좋게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고부루는 계속 싸우며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바로 곰에게 자신이 곰을 먹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다시 공격하지만 이런 그 과정에서 팔 하나를 잃습니다. 34일째 되는 날 고부루는 마침내 이 미친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곰을 먹고 엄청난 피해량과 엄청난 힘과 같은 멋진 특성들을 얻습니다. 고부루는 그 직후 기절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는 그의 레벨 값을 초과했고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제 그는 희귀한 오우거종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의식이 사라지자 고부루는 그냥 세부 내용도 읽지 않고 예를 선택합니다. 35일째 고부루는 계속해서 그 곰을 먹어치우며 더욱 터무니없이 강력한 특성들을 얻습니다. 그는 칼을 짚는데 어째선지 이제 칼이 더 작아 보이고 고부루는 자신이 오우거가 된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고부루가 마을로 돌아왔지만 모두들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며 오우거가 왜 자신들에게 미소 짓는지 고부루가 나타나 자기들을 구해주길 바랍니다. 다행히 고부미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의 변화에 놀라는 대신 그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운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다치긴 했지만 여전히 고부루를 야단칩니다. 그가 팔을 잃은 것에 대해 속상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그가 붉은 곰을 쓰러뜨린 것에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고부자이인데 그는 고부아스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북쪽 숲의 지배자를 물리쳤다고 지적합니다. 모두가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고부루는 살아남았고 이 야생의 새로운 세상에서 새 보금자리에 도착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고부루가 오우거가 된 이후로 고부미는 그에게 끊임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아이는 옷부터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가 창고로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여자들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해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해 놀라운 실력을 선보이자 조금 진정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낡은 도끼를 발견하고 고치고 싶어서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부루가 거기에 있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마법의 돌로 칼을 만들었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고부루는 그녀의 성실함에 감명받아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 심하게 온 건지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반면에 고부미와 빨간머리 여자아이는 완전히 싫어해요. 고부루가 다른 여자아이에게 관심을 주니까 다들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부루는 쌍둥이들을 확인하러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봐요. 하지만 맡은 일이 두 사람에게 너무 많아서 고부루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더 구해줄 수 있는지 부탁해요. 부탁을 받은 고부루는 몇몇 고블린 여자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하기로 결정해요. 쌍둥이들은 그 말을 듣고 흥분했어요. 하지만 고부루조차도 그들이 고블린을 얼마나 빨리 좋아하게 되었는지 놀라워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들의 가족 전체가 고블린들에게 몰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는 그들이 훌륭한 아내감이 될 거라고 농담했고 소녀들은 그 생각에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레드헤드와 고부미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그는 약을 만들고 있는 녹색머리 소녀를 확인했어요. 그는 작은 병 중 하나를 확인했고 그것이 완전 독약이고 그 여자애는 부인조차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든 고블린들을 없애려고 독을 넣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고부아처럼 믿을 만한 고블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고부루는 평소 훈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오우거 상태에서는 다른 고블린들과 싸울 때도 힘을 아껴도 거의 죽일 뻔해서 그들과 싸우는 걸 그만두기로 해요. 구부키치는 패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머리를 식히러 사냥을 가기로 결정해요. 고부루는 그가 걱정되지만 그 친구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하루는 모두가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부루가 편히 쉬면서 외로운 홉세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붉은 곰과의 싸움에서 한 팔을 잃었지만 슬라임 기술 덕분에 그다지 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부루는 홉세에게 책을 돌려달라고 읽던 것을 마저 읽고 싶다고 말하지만 홉세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고부루가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 책을 읽습니다. 다음날 고부루는 편히 쉬며 먹을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고부가 그에게 달려옵니다. 망가진 석탄개를 안고 고부루는 치료하려 하지만 이런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약재색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치료 후 석탄고에는 혼란스러워하며 정신을 차리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의 낯선 사람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녀는 엄청나게 감사하는데 모두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리터너라고 소개하며 얼마 전 인간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카벙클 이마의 보석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무려 10억 골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녀석들이 그녀를 노리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녀를 죽여서 보석을 빼앗으려는 거겠죠.
리터너는 고부르에게 자신을 쫓는 모험가들을 따돌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필사적입니다. 알고 보니 리터너는 옛날 어떤 전설적인 마법사가 자신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인공적인 석류석이었어. 하지만 공격 당시 그녀를 살아있게 해주는 핵심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게 되었지. 그녀의 주인은 사후 세계에서조차 인간들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어. 차라리 자신의 전설적인 보물들이 고블린의 손에 넘어가는 걸 보고 싶어 했지. 인간들이 만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고부르가 그녀를 도와 그 모험가들을 발라버리면 그녀가 겁을 먹으면 그 모든 보물을 기꺼이 그에게 넘겨줄 거야. 이건 엄청난 기회니까 고부르는 그냥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모두를 불러 모아 오늘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겁주자는 폭탄 발언을 해. 그는 대장장이 소녀에게 며칠 전 이야기했던 그 영석, 칼을 가지고 있냐고 묻고 소녀는 칼을 건네줘. 고부르는 보통 칼을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맨손으로 덤비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저 바보들을 겁주려면 빈손으로는 안 되지. 고블린 부대는 카번클이 말한 보물 장소로 깊숙이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자 고부르는 고브키치와 부하들에게 자신이 인간들과 협상하는 동안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 그는 모험가들을 찾아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디선가 저 바보들이 나타나 그를 함정에 빠뜨린다. 그들은 이제 오후거까지 상대해야 한다며 투덜거리지만 그냥 재빨리 없애버리기로 한다. 암살자가 몰래 들어와서 죽이려 하지만 고부르가 멀리서 그 낌새를 눈치채고 맨손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모험가들은 암살자의 잠입이 그렇게 쉽게 들통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부르가 끼어들어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려 하고 심지어 수호자를 죽일 뻔했다고 소리칩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다행히 고부르는 느긋한 성격이라 그들에게 큰 고생을 면할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지만 너무 약해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을 피한다. 그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들에게 물러설 기회를 준다. 하지만 정말 인간들은 상식이 필요할 때 갑자기 뇌세포가 부족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고부르가 분명히 그들을 압도하는데도 그들은 계속 그에게 달려들다가 결국 그의 인내심이 끊어지고 머리를 깨부술 준비를 한다. 그 모험가들에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들이 고부르를 건드린 걸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어. 고부르가 흙 마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가두고 일행들에게 저 바보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모험가들을 두들겨 팬 후에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지. 그래서 고부르는 그 엄청난 전리품을 먹어치우기로 하는데 그 아이템들의 능력까지 얻게 되는 거야. 이제 10만 개가 넘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끝내주는 아이템 상자를 소환할 수 있지. 자신의 약속을 지켰으니 리터너는 고부르와 일행을 주인이 죽은 보물방으로 안내합니다. 멋진 물건들에 둘러싸인 이 남자는 마법사 벨벳이었고 리터너는 그가 영혼과 대화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영혼석을 얻었다고 합니다. 리터너의 시간이 다 되었고 그녀는 고부르와 일사행에게 다시 한번 도움의 감사를 표하고 사라집니다. 그녀의 머리보석을 남기고 고부르는 그것을 먹습니다. 리터너를 위해 잠시 묵념을 하지만 그 후에는 그들은 값진 물건이라면 닥치는 대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아이템 상자가 정말 쓸모 있었죠. 하지만 떠나기 전에 고부르는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순간 시체는 제가 되어 고부르가 바로 착용하는 건틀릿을 남겼습니다. 그 건틀릿은 전설적인 마법 아이템인 것 같았습니다. 고부르가 그걸 낀 순간 그의 잘린 팔과 완전히 융합되어 없어진 부분을 대체했습니다. 이 팔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회전 기능, 독생성, 심지어 끈까지도요.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요. 일반 손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 고부르는 꽤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물방에서 얻은 장비들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물건들은 전설적인 마법사가 모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급이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고부르는 15명의 홉고블린과 대원들에게 마법이 걸린 몇 가지를 나눠줍니다.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눠줍니다. 주홍색 창과 엄청난 마법 팔찌는 자신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적인 마법 아이템 3개를 독차지하고 다닙니다. 40일째 되는 날, 고브루는 호드고블린들 사이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리기 위한 전투를 벌이기로 합니다. 다음 날, 그는 이른 아침에 전에 본 적 없는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첫 번째 사냥감은 금빛 거미였고 그는 한 방에 그 녀석을 날려버립니다. 고기를 실컷 먹은 후 그는 황금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얻습니다. 숲을 계속 걸어가던 그는 빛이 가득한 나무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건 좀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곳은 드라이어드라고 불리는 생물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들은 지능적인 종족의 남자들을 사냥해서 유혹하여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고부자이가 고브루에게 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그는 드라이어드에게 빨려 죽고 싶어자 합니다. 하지만 고브루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걸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드라이어드가 나타나서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부터 고브루는 싸구려 정장처럼 맥없이 무너져. 그는 태어난 척하지만 이 세계에서 여전히 처녀라는 걸 떠올리지.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창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고브루는 그의 신성한 기술, 황금 당근을 꺼내들지. 드라이어드는 자신이 본 것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간단히 말해 온갖 앞으로 5시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끝내면 드라이어드는 그에게 빨리 돌아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달라고 애원합니다. 고브루는 몸을 씻으러 근처 폭포로 향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도마뱀 인간 한 무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싸움을 걸 만큼 어리석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처리합니다. 다음 날 고브루는 그 팀에 고블린 2명이 있는데 그들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법사가 되도록 하려고 그래서 홉새 밑에서 훈련받도록 보냅니다. 하지만 다른 고블린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며 홉새의 얼굴을 보니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일입니다. 동굴에 있는 여자 고블린들이 갑자기 고브루에게 적대감을 드러냈고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않아서 고브루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브루는 가장 침착해 보이는 초록머리 여자 고블린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모두가 요즘 그가 추잡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기에 화가 난 거야. 그의 몸에 있는 드라이어드 자국은 놓칠 수 없지. 그래서 그가 자신들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질투하는 거야. 초록머리 소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질투심에 침묵하는 대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로 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고브루는 이런 상황에서 부드러운 담요처럼 움츠러들지만 고부미는 자기도 한몫 챙기지 않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날 일어난 일은 정말 많았어. 심지어 고브루는 방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했을 정도야. 하지만 그 벽 뒤에서 일어난 일은 그 벽 뒤에 남겨두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믿어줘. 나 절대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얼마 후 고브루는 누군가 오는 걸 감지했고 알고 보니 멋진 엘프들이었어. 인간들은 그들의 보물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격하려 했어. 그래서 요정들이 고블린의 도움을 구걸하러 왔어요. 이 요정 녀석은 정말 불쾌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에게 마을에 2달치 식량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고부자이는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지만 고브루는 놀랍게도 거절합니다. 그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 녀석은 고브루를 공격하려 하지만 이런 고브루는 매서운 눈빛 하나로 그들을 모두 겁에 질리게 합니다. 고브루는 숨겨진 궁수들에게 물러서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바보들은 어쨌든 그에게 화살을 쏘려고 하고 고브루에게 상처 하나 입힐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요정은 공격을 중단하고 고브루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고블린들은 같은 숲에 살고 있으니 만약 이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고브루는 협력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고브루는 전설적인 무기를 꺼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요정들을 겁주는 거야. 고브루는 그 망할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해. 하지만 그걸로 뭔가를 찌르면 100m까지 날아가는 무한한 창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요정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니까 고브루는 그 녀석들의 얄미운 꼬락서니를 다시 볼 일이 없기를 바라지. 45일째 되는 날 고브루는 사냥을 나가 회색 슬라임 50마리를 해치웠어.
그 핵을 먹고 엄청난 양의 체액 재생과 자가 복제 같은 능력 말이야. 고부르는 자가 복제를 시도해 보다가 자신의 피로 아주 작은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 심지어 그 작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었지. 감각이 연결된 거야. 그러자 고부르의 머릿속에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46일째 되는 날, 그는 여자애들에게 자신의 피를 안감으로 넣은 옷을 만들게 했어. 그러면 그 천이 송신기 역할을 할 수 있거든.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이야. 47일째 되는 날, 고부르의 소형 정찰대 중 하나가 그 망할 요정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왔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걸 가지러 온 거죠. 이번에 고부르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뿜고 요정들은 너무 놀라서 꼼짝도 못합니다. 고부르는 나타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요정들을 낚아챕니다. 요정 두목은 고부르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징징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부르는 한 번 이상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요정들은 자기 상사가 바보짓을 하는 걸 막지 못해서 사과하네. 그들의 상사가 멍청이 짓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네. 고부르는 결심을 했고 그건 가혹한 결정이야. 요정 두목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만 나머지는 살아남을 기회를 얻었어. 고부르는 요정들과 고블린들 사이에 모의 전투를 준비하고 이기는 쪽이 살아남게 해. 고부르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남고 싶다면 살아남으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해. 결국 23명의 요정 중 6명이 완전히 졌어. 웃긴 건 그 6명 모두 남자였는데 고부르는 속으로 여자들이 탈락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싸움을 조작했다고 인정해. 그러고는 고부르는 간식을 먹기로 하는데 진 요정들을 먹고 엄청난 능력을 얻지. 그리고 살아남은 요정들에게 자신들의 포로가 됐다고 선언해. 무사히 도망칠 줄 알았겠지만 고부르는 다시 한번 그들이 여전히 고블린들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을 늙은 변태 고블린 곱자이는 엘프 포로들을 갖는 것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부르는 포로를 만지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다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곱자이는 행동을 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간절히 원한다. 그러고 나서 고부르는 엘프 두목에게 최종 처벌을 내리러 간다. 48일째 되는 날 고부키치가 100레벨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49일째 되는 날 모두들 놀랍게도 고부키치가 특별한 변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의 진홍색 피부는 불의 반신의 축복이며 강철 같은 심장은 전쟁의 반신의 축복입니다. 고부키치는 고부르가 오우거가 된 이후로 함께 훈련할 상대가 없었고 자신이 고부르를 따라잡지 못할까 걱정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부키치는 달라졌고 둘은 밖에서 멋진 훈련을 합니다. 고부르는 여전히 고부키치를 이기지만 정말 고부키치는 상당히 선전합니다. 결국 고부르가 이기지만 경기는 고부키치가 진정한 라이벌임을 증명합니다. 그날 밤 고부르는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사과하며 고부르에게 선물을 건네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하면서요. 고부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며 깨어납니다. 51일째 되는 날 고부르는 고부키치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4마리의 새로운 헙고블린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마법사가 될 실력을 갖췄고 다른 하나는 성직자가 될 거야. 이 성직자는 하부치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것을 약속해. 합사이도 진화를 거쳐 레벨업을 했고 반마법 영주로서 로드 가문의 일원이 되었어. 대부분의 마법 영주들은 파레처럼 멋진 문양이 없는데 고부르는 그것들이 자신의 몸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려. 합사이는 엄청난 만화가 흘러넘쳐서 밖에서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이 났어. 그녀는 엄청난 힘을 마음을 사로잡는 불꽃 공격으로 과시하며 최소 10번 이상 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아직 반쪽 마법사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 수준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현재 반쪽 마법사일 뿐이며 다음에는 완전한 마법사로 진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고부르는 그녀의 진화에 맞춰 새로운 장비를 주고 그녀는 질투하는 호바스토에게 곧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부르는 최근 진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의심합니다.
고블린들이 첫 달 동안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그 환경이 고블린 성장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쳐. 모두가 강해지는 걸 보는 건 정말 멋지지만 고브루는 마을의 모든 고블린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라고 인정해. 52일째 되는 날, 고블린 어른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 최선을 다해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어린 고블린들이 자신들을 훨씬 앞서 나가자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해. 믿을 수 없겠지만 고브루는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죽이지 않아. 그는 아무것도 훔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며 떠날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고브루는 그들에게 작별 선물을 줍니다. 메틸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멋진 마법 칼을요. 53일째 되는 날, 고브루는 오크에게 죽임을 당한 불쌍한 인간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고브루가 그를 먹은 후 그 남자가 매우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브루는 그 능력을 그 남자를 기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이름은 몬스터 테이머입니다. 그날 밤, 고브루는 연못 속 돼지처럼 행복해하는데 연금술사가 술을 만들었다고 밝히자 54일째 되는 날, 고브루는 고블린 마을의 노년층이 떠났다고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모두 함께 건배를 한다. 55일째 되는 날, 천재 고브루는 자신의 피를 넣은 귀걸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통신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56일째, 고브루는 그 귀걸이가 부적처럼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모두가 멋지게 착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57일째, 고브는 삼각부를 완전히 제압했고 고브루는 그 인간으로부터 얻은 몬스터 조련사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삼각불은 그들의 첫 번째 정령이 되었습니다. 자, 58일째에는 고브루가 멋진 엄청난 곰정령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또한 검은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를 그의 애완동물이자 인간 여성들을 위한 최고의 경호원이죠. 하지만 59일째 되는 날, 고브루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전에 그 허약한 빨간 머리 여자애가 말이죠. 완전 멋진 무사로 변신했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고브루는 그녀가 새 직업을 얻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잠시 후 그녀는 놀라운 사냥 실력을 보여주고 고브루는 그녀의 새 직업이 그림자 병사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괴물들을 먹어 치워야 합니다. 가끔씩 그러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하지만 맙소사,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지죠. 후에 고브루는 인간들이 숲속 고블린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과의 전쟁이 거의 시작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60일째 되는 날, 고브루는 코볼트 몇몇이 무언가에 쫓기는 것을 감지합니다. 탐색 능력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의 말이죠. 코볼트들이 동굴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것이 마법으로 움직이는 해골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브미의 궁수들이 화살을 쏘아보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엄청난 수의 해골들의 고브키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고브루의 탐색 능력으로 해골들 뒤에 있는 주요 신호, 아마도 해골들을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감지한다. 그 모든 해골들 뒤에 아마도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은 해골들과 싸우려 하고 호바스토의 공격이 고브루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다. 해골들을 베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지만 산산조각 내는 것은 엄청나게 효과적이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좌우로 그 녀석들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고브루는 이 난장판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해골 군대를 쓸어버리면서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초 일찍 끝냈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저 빌어먹을 해골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던 괴물을 박살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그는 하급 언데드를 소환하고 상위 등급 장비를 물질화하는 능력 등 다른 엄청난 힘들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코볼트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우연히 벨벳의 보물창고를 파헤쳤는데 그곳은 고블린들이 이전에 약탈했던 곳이었고 그들은 수호자인 무시무시한 해골을 깨워버렸습니다. 간신히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고브루의 동굴로 도망쳤는데 그곳은 무시무시한 흑색 오우거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제 이 코볼트들은 고브루를 자신들의 지배자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같은 종족들을 얼마나 많이 없앴는지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글의 법칙, 강자가 약자를 먹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고부루 덕분에 목숨을 건졌기에 이제부터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고부루에게 맡긴다고 선언합니다. 고부루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자기 사제에게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도록 한 뒤 동굴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정말 흥미로운 무리를 거느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일째 되는 날, 고부루는 고부키치와 함께 사냥을 나섰는데 무장한 병사 12명이 행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고부루는 자신의 도청 능력을 이용해 엿듣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인간들은 요정족 족장의 딸을 납치할 계획이었고 요정 중 한 명이 그들에게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족장의 딸이 축제에서 돌아오자 인간들은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그녀를 붙잡습니다. 고부루는 가만히 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그는 숲에서 소녀를 구하고 모든 인간들을 사로잡습니다. 60일째 되는 날, 제 친구는 인간 군대가 20일 후에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부루는 앞서 나가 12명의 인간들을 모두 먹어치우고 엄청난 능력들을 얻습니다. 요정 소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고부루에게 겁에 질립니다. 그는 그녀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요정에게는 드문 일입니다. 고부루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가 자신에게 끔찍한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정시키는 차를 마신 후 조금 진정되지만 고부루가 그녀의 경호원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화를 냅니다. 그녀는 그들이 공격받는 동안 가만히 지켜봤다고 그를 비난하지만 그는 인간과 엘프의 전쟁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고부루는 엘프들 사이에 배신자가 있다고 그녀에게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부루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고부루는 그 늙은 변태에게 엘프 소녀에게서 엉덩이를 치우라고 일깨워줘야 했습니다. 63일째 되는 날, 그들은 소녀를 엘프 마을로 데려다 줍니다. 그녀는 날개는 고등 엘프만이 가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몸 안에 숨기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녀는 아직 날개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서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고부루는 25명의 궁수들이 미스릴촉을 꽂은 화살을 자신에게 겨누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다행히 족장의 딸이 나서서 오우거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족장은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만 고부루는 순전히 호의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는 보상을 원하고 계산합니다. 이것은 그가 추장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보는 기회이고 우리는 추장이 그에게 실패하지 않는 자라는 활, 가족의 보물이자 마법 아이템을 보상으로 줍니다. 딸은 그가 그것을 내주는 것에 충격을 받지만 추장은 딸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은 대가라고 설명합니다. 고부루는 그걸로 만족하고 요정들에게 인간 군대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두 부족은 이제 사이가 좋아졌고 엘프들은 고블린들에게 미스릴 장비를 한가득 주었습니다. 족장은 그들이 실종된 정예 전투원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지만 고부루는 모르는 척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족장은 고부루에게 최고급 술을 선물합니다. 고부루는 언제든지 그들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날 밤 그는 그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압도됩니다. 64일째 되는 날, 고부루는 매우 놀랍게도 고부미가 레벨업해서 댐피어 변종이 되었어요. 거기다 호브고블린 8마리가 더 합류했죠. 고부미는 새로운 능력도 얻었어요. 빙하의 신이 고부미에게 엄청난 양의 얼음을 만들고 조종하는 능력을 내려주었죠. 심지어 적들을 매혹시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악마의 눈도 얻었어요. 고부루는 고부미의 새로운 모습이 낯익은 것 같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떠올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곱도 진화해서 이제 반쪽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어. 대지군주는 땅을 조종하고 자신의 몸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죠. 심지어 보석을 찾는 번개 마법까지 얻었고 호바스톤은 반피의 군주로 진화했어요. 피를 마음대로 조종해서 무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화한 고블린들은 모두 문신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 새겼어요. 그 문신이 힘을 준다고 주장하니 고부르는 그 문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고부자이는 모두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때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여러 종족의 힘 순위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 오그로는 5위를 차지했고 댐피어와 귀족들에게 뒤처졌습니다. 오그로는 엘프들이 인간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청하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기에 그는 새로운 승무원들에게 통신용 귀걸이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잡힌 엘프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엘프들은 귀를 건드리는 것을 매우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낙담하지 않고 그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오그로는 새로운 대원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언데드 소환 능력을 사용하여 수많은 해골들을 소환해 실전 스파링을 합니다. 심지어 갑옷까지 입히는데 갑옷이 좋을수록 해골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프들은 고전하며 대부분의 싸움에서 패하지만 오그로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일째 되는 날 오그로 더는 만화를 덜 쓰면 보통 해골, 좀비, 그리고 다른 언데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지만 먹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연습하고 경험치를 얻는 데는 좋습니다. 햇빛이 닿으면 바로 정화되니까 낮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짜증납니다. 오그로의 부하들은 이제 100명이 넘는 대규모가 되었습니다. 코볼트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싸움 후 오그로는 고부프가 썩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을 걱정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216일째 되는 날 오그로는 해골들이 나오던 동굴 출구를 막기 위해 흙으로 봉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코볼트들을 늑대 소환수를 더 구하기 위한 사냥에 보냈습니다. 코볼트들은 예상보다 빨리 일을 끝내고 늑대 20마리를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엄청난 멧돼지를 만났고 어시는 그것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나중에 대장간 소녀는 도끼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힙니다. 오그로가 붉은 곰과 싸우다 실수했어. 그녀는 정령석, 철, 미스리를 섞어서 개조했어. 오그로는 감탄하고 대장장이 소녀는 자신이 정령 대장장이로 진화했다고 밝혀 67일째 되는 날 오그로 키치는 자신이 얼씨에게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해. 놀랍게도 오그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오그로 키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오그로는 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오그로 키치에게 그가 마음을 표현하도록 제안해. 밤새도록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오그로 키치는 어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어스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그로 키치는 가볍고 오그로와의 시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고 오그로와의 시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오그로 키치는 평소보다 더 많은 타격을 성공시켰고 오그로는 아들의 일이 잘 풀려서 기뻤습니다. 알고 보니 어스는 다음날 덤비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그로와 덤비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오그로 키치가 요즘 너무 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오그로는 자리를 바꿔 직접 나서서 검은 해골과 스파링을 하게 했습니다. 훈련 후 오그로의 평소 동료들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오그로가 전에 본 적 없는 곤충 몬스터들을 우연히 발견했고 맙소사, 그는 더 많은 능력을 얻었습니다. 가장 멋진 것은 외골격이라고 불립니다. 오그로는 그것을 사용했고 자신이 멋진 변신 슈퍼히어로 중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엑소스켈레톤은 정말 튼튼해. 자체 수리도 되고 충격도 흡수해. 오그로 취향에는 좀 너무 화려하지만 덤비는 완전 멋지다고 생각해. 오그로는 평소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지만 젠장 결국 알몸이 돼버렸어. 알고 보니 평소 옷이 그 멋진 엑소스켈레톤 만드는 데 쓰였던 거야? 정말 아까워. 옷이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붉은 곰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옷이었거든. 하지만 오그로는 이 엑소스켈레톤이 더 멋진 건 5가지 다른 형태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중 하나의 붉은 곰을 사용했으니 이제 다른 것들을 해제할 수 있어. 곰곰이 생각한 오그로는 공중전과 해상전을 위한 형태를 원한다고 결정해. 그래서 곤충 중 하나를 등록하여 날개를 펼치고 날 수 있게 시작하지. 하지만 조종이 좀 어려워서 연습이 필요할 거야.
69일째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이 불같은 빨간 머리 여자가 오그로와 싸우자고 해. 꾸준히 실력이 향상되어서 요즘 더 많은 훈련을 요구하고 있대. 오그로는 그녀가 어렸을 적 강아지 같았던 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젠 다 자란 도베르만 같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아가씨는 요정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새 무기 아이디어를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발 석궁을 개발 중이지만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오그로는 그녀에게 방향을 바꿔 무기를 만들라고 합니다. 오그로는 그녀에게 더 많은 재료를 주고 그가 원하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요리사 자매들은 심지어 수석 요리사라는 새로운 직함까지 얻었습니다. 오그로는 그들에게 감자칩처럼 자신의 과거 삶의 음식을 재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오그로는 연금술사를 만나 마법 아이템 제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검은 해골의 뼈로 만든 뼈 손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맞는 순간 누구든 얼어붙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오그로가 연금술사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목격하지만 저와 그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70일째 되는 날 엘프 대표들이 그들의 엘프 족장을 대표하여 나타납니다. 이 엘프들은 가는 길에 오그로의 예전 동료들을 지나치지만 오그로의 귀걸이는 정말 멋졌습니다. 그들을 어둠의 엘프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입니다. 엘프 아이는 인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엘프들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오그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가격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적을 완전히 없애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오그로가 발을 빼면 계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오그로는 이를 받아들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이에게 엘프 족장에게 팔찌를 전달해 서로 연락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정보는 강력한 무기이며 오그로는 그의 혈족 소규모 정찰대가 숲을 정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를 불러 모아 그동안의 노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그들은 최고의 용병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프로 전투원들이 되었고 모두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그로는 그들이 파라벨룸 용병 회사로 꼭 활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첫 번째 임무를 받았으니 전투 준비를 하라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 파라벨룸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71일째 되는 날 오그로의 파라벨룸 대원들은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합니다. 총 36명의 대원들과 스펠세이의 마법 그리고 그들의 애완동물과 함께 그들은 깊숙이 들어갑니다. 괴물들을 합치면 총 73마리가 됩니다. 오그로의 미니언 중 하나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벽에 출격합니다. 인간 군대 기지 주변에 장벽이 있지만 오그로는 자신의 은팔에 있는 속성을 사용하여 그걸 박살냅니다. 장벽이 무너지자 어스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들의 탈출로를 차단합니다. 다미와 스펠세이는 앞장서서 조직적인 마법 공격을 퍼붓습니다. 오그로는 엄청난 수의 해골들을 소환하고 창을 던져 지원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을 전멸시키기엔 충분치 않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들의 방어를 이끄는 기사단장이 있는데 오그로는 포유와 함께 자신을 제대로 소개합니다. 인간들은 검은 오그로가 언데드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기사단장은 함께 그를 쓰러뜨리자고 선언합니다. 인간 마법사가 공격을 시작하고 오그로는 기사단장이 자신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는 상황 판단과 자신에게 걸친 만해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을 찌르려는 전략조차 영리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오그로가 그녀를 밀쳐냈으니까요. 그러자 오그로는 자신이 본 것에 만족한다고 선언하고 그들을 모두 자신의 포로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기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그로는 그녀를 칭찬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포로로 삼고 싶다면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패배하면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오그로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기사, 마법사, 여사제, 그리고 불의 검을 가진 여검사를 제외한 모두를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포획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전멸시켜 먹어 치워도 된다. 그 후 오그로는 우리에게 다음에 일어날 일, 즉 일방적인 학살에 대해 설명한다. 담비의 매혹적인 악마의 눈은 인간 병사들을 완전히 매료시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오그로 키치는 그 바보들을 압도한다. 블리자도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피를, 무기들을 사용하고 어스는 자신의 기술로 지원합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아군도 잃지 않고 적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여기사는 오그로에게 한 방 제대로 먹였습니다. 거의 데미지는 없지만 그에게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인상적입니다. 그때 인간 마법사가 공격 준비를 하고 여기사에게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고 애원합니다. 주술사는 그 마법사의 공격이 5레벨 주문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완전히 오그로가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사가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오그로가 그 마법 공격을 대신 맞도록 말이죠. 인간 마법사는 사과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마법을 풀어냅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여기사는 오그로가 능숙하게 마법 방패를 펼치는 것을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펠세이는 그 방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3단계 소멸 마법 은팔에서 나오는 진공 방패, 그리고 다른 몇 가지 능력들을 결합해야 하니까요. 오그로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 용의 마법 공격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그로의 일행에게 완벽한 승리이며 그는 강력한 전사들을 모두 사로잡은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널리 알립니다. 오그로는 축하연을 열고 엄청난 능력을 얻습니다. 그 후 엘프들은 승리를 축하합니다. 오그로는 새로 잡은 포로들을 확인하러 가지만 그들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70일째 되는 날, 오그로는 귀걸이를 착용하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인간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숨길 수 없게 되었으니 엄청난 정보를 얻었죠. 그 정보를 요청하며 술로 대가를 치르겠다고 제안하는 엘프 장로와 물론 오그로가 그 제안에 덥석 물고 오그로가 보낸 물건을 이용하는 장면이죠. 그는 포로들로부터 얻은 정보, 즉 인간들이 다음 매복 작전에 사용할 비밀 통로 엘프들을 사방에서 엄청난 수로 공격할 계획인 통로를 공유합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오그로의 부대는 그 통로 주변을 이동하며 함정을 설치하고 참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죠. 인간 군대는 완전 무장한 기사들이 이끌고 있으며 약 500명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마법사 100명이 더 있다는군요. 오그로는 설명하길 엘프들이 정면으로 맞선다면 엄청나게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그로와 그의 부하들에게는 그저 연습일 뿐입니다. 오그로가 공격을 시작하고 그의 부하들은 퇴로를 차단하며 바위를 떨어뜨려 적의 수를 줄입니다. 순식간에 기사 500명이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함정과 화살이 계속해서 그들의 수를 줄여갑니다. 기사가 100명도 안 남을 때까지. 그러자 지휘 기사가 자신의 부대에게 아무거나 가져다 벽을 쌓으라고 명령하자 오그로는 감탄했습니다. 싸움을 정지시키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오그로는 오그리키치를 보내 그들의 지휘관과 싸우게 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맞섰지만 오그로는 모든 기사들을 전멸시키기에 충분한 전사들을 보냈습니다. 오그로가 궁금해하는 것은 오그리키치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을지 여부뿐입니다. 하지만 오그리키치는 지휘관을 박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령관은 오그리키의 모든 것이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그로는 사령관이 잘 싸웠다고 칭찬하지만 결국에는 오그리키가 승리하고 마지막처럼 오그로는 축제를 열고 엄청난 능력을 얻습니다. 오그리키는 사령관이 오그로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하지만 오그로는 알아채지 못하고 갑자기 다미가 나타나 오그로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74일째 기사 포로들은 감금 생활이 생포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굴욕적이야. 그들의 지휘관은 먹을 것과 잘 곳이 있으니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모두 진정시켜. 기사들은 지휘관이 평민 출신이라고 비난하며 그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 포로 사건 전체가 그들 같은 귀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해. 나중에 오그로는 지휘관에게 인간들이 엘프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캐묻는다. 알고 보니 모든 혼란은 공주가 99%의 확률로 치명적인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제국의 왕에게 약혼했기에 왕은 반드시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인간들은 엘프들의 비밀 약초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은 숲의 반신의 축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후에 어시는 광산 작업 중에 뭔가 미친 듯한 일이 벌어지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모두 공격받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물이 온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오그로는 모두에게 그것이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쾌한 질병들을 없애준다고 신나게 알립니다. 게다가 피부에도 최고예요. 모두 새로운 목욕의 모든 이점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오그로는 그것을 켄앤어시에게 칭찬을 합니다. 75일째 되는 날, 오그로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생겨서 인간 포로들을 이용한 새로운 훈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들에게 리더십 개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군인들과 모의 전투를 벌이며 실력을 키웁니다. 장비를 갖춘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상대편 리더를 이겨야 승리하는 겁니다. 오그로는 옆에서 심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펠세이는 방어군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미는 궁수들을 지휘합니다. 다미와 스펠세이는 리더십이 뛰어나 보입니다. 하지만 오그레키치와 블루드 자도는 승리를 거머쥐지 못합니다. 지켜보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고 고블린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중이니까 지휘관은 이제 뼈 가지고 장난칠 시간은 끝났다며 오그로와 1대1로 싸워보고 싶어한다. 오그로는 그의 용기에 감탄한다. 동료들이 계속 지고 있는데도 그 녀석은 여전히 오그로에게 도전하려 한다. 그래서 오그로는 그를 강철기사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자 오그로가 그에게 만화를 씌우자 그 녀석은 깜짝 놀란다. 오그로는 그가 조금만 상황을 공평하게 만들지 않으면 바닥을 닦아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조금만 상황을 공평하게 만들지 않으면 자신이 그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그로는 그의 힘을 풀어놓고 기사는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고무됩니다. 오그로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 사람은 전혀 기회가 없는데 오그로가 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그로가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오그로키치는 자신도 강철기사와 싸우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오그로가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오그로키치도 강철기사의 기계에 감명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중에 그 남자는 자신이 여러 아인종이 사는 곳 출신이라 소통이 더 쉽다고 설명한다. 강철기사는 오그로가 모은 다양한 종족들을 보고 그들을 아주 잘 조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오그로가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한다. 그러자 그 남자는 기사직을 그만두고 오그로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오그로가 받아들였어. 이젠 포로가 아니라는 거지. 게다가 오그로는 자신의 재능을 좋은 일에 쓸 계획이야. 오그로는 빨간머리 여자를 강철 기사에게 맡기고 그에게 인간의 근접 전투 기술을 가르치라고 말하지. 나중에 요정 장로는 부상당한 인간들을 돌볼 것을 동의해. 오그로는 인간들이 필사적으로 찾는 비밀 약초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장로는 그게 예전에 오그로에게 준 약초와 같다고 말해. 분명 이 약초는 상황을 완전히 바꿀 만한 물건인가 봐.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오그로는 늙은 요정이 그에게 이렇게나 귀한 걸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족장은 그들의 법은 인간과 공유하는 것을 금할 뿐 딸을 구해준 오그로에게는 금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오그로는 처음으로 약을 먹어보기로 하고 이상한 느낌과 함께 엄청난 치유 능력을 얻게 돼. 온갖 미친 듯한 치유 능력들이 생긴 거야. 오그로는 다친 인간 중 한 명에게 자신의 피 한 방울을 주기로 결심해. 그 남자는 완전히 솔직해. 이 모든 능력 향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피 한 방울로 그 남자를 치료했으니 더 많은 피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그래서 오그로는 자신이 정말 미친 수준으로 레벨업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81일째 되는 날, 오그로의 부대는 인간 군대와의 세 번째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오그로가 300m 거리에서 창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저격하고 그 힘을 이용해 끝없이 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한 방 먹이고 20분 만에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 후 오그로는 자신의 슬라임으로 모든 시체를 치웁니다. 끔찍한 광경이지만 모두 블루드 자도가 즐기는 것 같다 하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요정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족장이 그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대접할 때 장로는 오그로가 인간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지만 장기전을 원하는 건 아니기에 최전개 부대를 다음 전투에 투입하여 전쟁의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오그로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사는 오그로에게 곧바로 자신이 완전히 헌신하고 있으니 왕국의 기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엘프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 줄지 묻습니다. 공주를 치료할 약을 왕국에 가져가려 합니다. 오그로는 왕국에 큰 신세를 질 수 있다는 생각에 흡족해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5신이 숭배되고 있는데 그 힘이 엄청나서 종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그로는 멸망과 기원의 신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런 그가 약을 제공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밤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밤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합니다. 83일째 최후의 전투날입니다. 인간 병사 2,000명의 엘프까지 합류해서 오그로의 부대는 650명입니다. 이 전투는 다른 전투들과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돌격하면 바로 질 테니까요. 그 이유는 오그로의 혈족 중 한 명이 전날 무언가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인간 쪽에 루글드 오딘이라는 최강의 전사 18명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다는 걸요. 이들은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8명 모두 신들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는 자들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니 동맹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전투 시간입니다. 오그로는 곧바로 해골 부대를 소환합니다. 돔비는 해가 곧 뜰 텐데 좋은 생각인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해골들의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그라키치의 부하들에게 외곽을 사수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해골들을 중앙으로 직접 이끌고 갑니다. 오그로가 전투를 시작하자 인간들은 정말 엄청난 수의 해골들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들은 해가 곧 뜰 테니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이제 해골들을 몰아낼 수 있겠다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해골들이 사라지지 않자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알고 보니 오그로가 그 해골들을 끈적끈적한 걸로 코팅해서 대낮에도 싸울 수 있게 했던 거야. 해골들은 제 역할을 하지만 오그로는 다른 애들을 돕게 그들을 보내는데 남은 병사들을 직접 처리하기로 했거든. 미친 공격을 준비하며 오그로는 전체 군대가 중앙 부대를 없애버리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한편 그는 병사들이 더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은 그가 자신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용감한 자가 오그로가 힘을 키우는 것을 보자 그는 깨닫습니다. 이 전투가 실제로 흥미로울지도 모른다는 것을. 병사들은 오그로가 많은 물과 피를 모으는 것을 지켜보며 완전히 충격을 받고 그가 공격을 퍼붓자 모든 사람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싸움 때문에 오그로는 엄청 배가 고팠고 그는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 아이가 그를 방해하며 다음으로 싸우고 싶어 젠합니다. 오그로는 이 남자에 대해 들었고 그의 이름이 필리포, 뼈벌레의 용감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포는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직함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 아이는 눈이 야생적이어서 오그로는 그게 악마의 곤충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오그로가 자기 휴가를 망쳤다고 화가 났습니다. 오그로는 아이가 버릇없이 구는 것을 알지만 아이 몸에서 나오는 기세는 그 아이가 정말 강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필리포는 오그로가 어떤 종류의 축복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필리포는 자신이 가진 벌레들이 그의 축복에 부정죽음의 마법을 섞는다고 밝힙니다. 필리포는 벌레들을 사방에 뿌리며 시체를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인 좀비가 아닙니다. 햇빛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그로는 이 벌레들이 일종의 끔찍한 생물학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포는 용감한 자와 영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히어로는 혼자서 훨씬 더 강하고 자신이 강화하는 전투원들도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히어로는 최대 10명까지만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브레이브는 수백 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필리포가 시체들을 괴물로 변형시키자 오그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필리포는 괴물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지만 오그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괴물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찢어발기기 시작합니다. 필리포는 오그로가 괴물들을 손쉽게 박살내는 모습에 감탄하며 직접 괴물들을 제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직접 괴물들을 통제하기로 합니다.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필리포는 오그로의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력에 놀랍니다. 필리포는 오그로가 회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거대한 지네를 소환합니다. 이 벌레는 오그로를 완전히 압도하고 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벌레는 너무 유명해서 자연재해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매우 위험하며 독은 아주 소량만 접촉해도 치명적입니다. 장기를 마비시키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오그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껴. 오그로의 부하들은 저기를 아무도 도울 수 없어. 필리포는 자신의 애완동물이 오그로의 시체를 끌고 오자 칭찬하고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낸다. 그는 싸움이 끝났다고 확신하고 오그로의 몸을 해부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낼 생각을 한다. 그는 오그로의 시체를 옮길 사람을 찾아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오그로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필리포는 오그로의 공격을 간신히 피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가 가짜 시체를 사용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필리포의 애완동물들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그는 결정합니다. 이제 자신의 첫 번째 비밀 병기를 꺼낼 시간이라고. 필리포는 그들에게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지만 오그로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리포는 나서서 자기소개를 하고 모두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그가 전국 7위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가 자기소개를 마치기도 전에 필리포는 오그로 때문에 두 번째 비장의 무기를 먼저 써야 했던 것에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비장의 무기를 쓰기도 전에 말이죠. 그 아이는 완전히 변신하지만 그 모습은 오그로에게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오그로는 좋은 음식은 좀 손이 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필리포는 놀랍게도 저 오그로는 방역하면서도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오그로가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오그로는 괜찮아요. 아이를 말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그로는 자신도 벌레로 변신할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필리포는 그를 믿지 않아요. 오그로는 외골격 능력을 사용하여 변신하고 필리포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늘에서 싸움을 벌이고 오그로는 아이를 땅으로 추락시킵니다. 오그로의 무리는 지역 정리를 끝내지만 돈비는 근처에 무언가 나쁜 기운을 감지합니다. 필리포는 신나게 놀았지만 그만할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오그로는 그를 도망치게 두지 않지만 아이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빠른 달리기 선수라고 주장하며 달아납니다. 오그로는 그 녀석을 쫓지만 잠깐 멈춰 스킨을 제거해야 합니다. 애가 없이 움직이는 시체가 어떻게든 도망쳤지만 오그로는 언젠가 그 아이를 먹겠다고 맹세합니다. 오그로가 괜찮은 것을 보고 다미는 엄청나게 안심하며 다가옵니다. 그는 필리포와 싸우는 동안 자신이 만든 복제품을 작은 임무에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것에 은밀한 힘을 주었기 때문에 몰래 다가가서 상대방에게 조금도 움직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말을 건 상대는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실 군대를 책임지는 거물급 인사입니다. 복제인간은 그에게 전쟁을 계속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지휘관은 복제인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복제인간은 자신의 갑옷을 확인하라고만 합니다. 복제인간이 그 병에 들어있는 것이 공주를 치료할 비밀스러운 요정의 약이라고 설명하자 지휘관은 완전히 흥분합니다. 복제인간은 차갑게 그들의 군대가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오그로는 미래의 왕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왕국은 모든 병력을 동원해 엘프들을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그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그로는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근처의 인간들은 오그로를 만나자 극도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전투가 이미 끝났으니 더 이상 목숨을 잃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전투에서 파라벨룸 대원 3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슬픈 순간이에요. 제대로 장례를 치러줘야 하니까요. 이 세상에선 죽은 자들이 좀비나 귀신이 되어 돌아올 위험이 있으니 화장을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감정에 북받쳐 끝까지 싸운 용감한 전사들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지만 오그로는 유독 슬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럴 수 없기에 자신의 목숨을 최대한 꽉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최대한 꽉 잡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럴 수 없으니까요. 84일째 되는 날, 최근 전투에서 모두 최고의 경험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그로의 부하들 내에서 엄청난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부지는 회복에 능숙해서 반쪽 성인 군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그는 쉘필드라는 멋진 반쪽 성인 군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오그로의 임무번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합니다. 하부는 상한 음식을 즐겨 먹어서 구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좀비만 먹어왔고 먹는 것이 곧 자신이 되는 거죠. 그녀는 남자들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약간 무서워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지만 하부미에 얼굴 없는 눈 때문에 놀라서 눈을 감고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원래 직접 전투에 적합한 기술이 없었지만 이제는 데이터 마키가 되었고 전투 지원을 위한 환상 마법에 특화된 종족입니다. 그녀는 유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그로는 그녀가 정보 수집에 있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심지어 약한 호브고블린들 중 일부도 레벨업해서 오거가 되었습니다. 이 팀은 놀랍게도 전투에서 전사한 동료들을 기리며 더 강해지겠다고 맹세합니다. 전투에서 쓰러진 동료들을 기리며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오그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블린들은 보통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 녀석들은 잃어버린 동료들을 애도하고 그것을 동기부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코볼트 리더도 레벨업을 해서 전사 코볼트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그로처럼 사나운 외모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오그로는 코스프레를 시작한 마피아 보스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진짜 이름까지 얻었는데 이제 그는 츠지라고 불립니다. 늙은 고부자이가 설명하길 진짜 이름은 특정 수준에 이른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적이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면 당신에게 저주와 주문을 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짜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엉덩이를 내주는 것과 같으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볼트 지도자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오그로에게 변치 않는 충성의 표시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그로는 그를 이제부터 아키타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오그로는 포로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갈 곳 없는 자들은 수습대원으로 오그로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포로들은 그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는데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수습대원이라는 건 고블린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그 말에 고블린들이 모욕감을 느끼며 상황이 험악해집니다. 오그로는 세 포로가 고블린보다 강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자신과 함께 훈련해온 고블린들을 신뢰합니다. 그냥 나타난 듣보잡들보다 한 수 위야. 오그로는 그 세 명에게 원한다면 당장 꺼져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차라리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용병단의 리더와 싸워 이긴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이 바보들은 덤비가 리더라고 잘못 생각했고 오그로처럼 거구의 오우거가 실제로 책임자라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린다. 오그로는 덤비를 진정시키고 그 바보들과 함께 놀아주기로 한다. 오그로는 그 둘을 동시에 상대하려 하고 모두들 그를 건방지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기를 자랑하자 모두들 놀라고 그 변태 고부자인 녀석은 제어가 안 된 차에 손으로 그 싸움을 지켜봅니다. 그는 그들이 구체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대원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체 무기들은 사용자에게 엄청난 힘을 증폭시켜주고 손상되면 스스로 수리됩니다. 오그로는 순식간에 공격자들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 감히 그에게 도전하는 다른 누구든 때려 눕힙니다. 하지만 오그로가 날아가 버리자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고 모두들 충격에 빠집니다. 고릴라처럼 생긴 이 남자는 자신이 새로운 지도자라고 선언하지만 오그로는 그를 날려버립니다. 오그로는 그 남자가 잘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기습 공격했으니 공격을 허용했다고 말입니다. 반쯤 젖은 남자만 남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오그로는 그 남자가 담비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그로는 그 바보가 자신의 바로 앞에서 담비에게 추파를 던진 것을 생각하며 그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팬다. 더 심하게 두들겨 패도 모자랄 놈이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수습대원들 중에는 험악하게 생긴 다른 종족들도 있지만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하고 있다. 오그로는 기운 없는 놈에게 피를 주어 치료해주지만 그 때문에 그 놈이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상황은 매우 어색해진다. 결국 오그로의 무리는 50명의 수습대원을 더 얻게 된다. 수습대원들은 오그로의 언데드들과 싸우고 우리는 알게 된다. 오그로가 오그리키치에게 그들의 훈련을 맡겼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오그로가 대장장이 여자아이와 함께 일할 새로운 대장장이들을 찾았거든. 꼬마들이 그녀가 배울 게 많다고 지적하지만 그녀의 가능성을 봐. 대장장이 여자아이는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세계에서 드워프 대장장이 기술은 최고야. 심지어 미스릴 장비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오그로는 대장장이 여자아이에게 시도해보라고 부탁해. 오그로는 최근에 합성이라는 능력을 익혔어. 그는 구체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아주 잘 작동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죽음의 혼돈을 사용하여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망할 놈이 말을 안 듣고 날뛰어서 그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합성을 사용하여 새로운 능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햇빛에 대한 약점과 빛 피해에 대한 약점을 결합하여 햇빛 피해에 대한 약점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합니다. 85일째 그들은 자신들의 기지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온천을 우선시해서 엘프 동맹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86일째 되는 날 오그로는 수습대원들을 이용해 합성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발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덜 시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자신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87일째 되는 날 드워프 대장장이들은 오그로에게 최고의 작품인 특별한 전쟁용 망치를 선물하지만 오그로는 그것이 특별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구가 태어난 이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이제 숲을 거닐 때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해요. 생물들이 그를 피해 도망치거든요. 오그로는 드라이어드를 다시 만나 무언가를 가져와요. 하지만 다른 유령들은 그가 나쁜 짓을 했으니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해요. 88일째 되는 날 오그로는 농작물을 심겠다고 알려요. 그가 드라이어드에게서 받은 것은 과일과 채소의 마법 씨앗들이었어요. 일반 작물보다 더 빨리 자라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89일째 되는 날 신병 훈련병들 중 일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귀족 출신 포로들도 도망쳤지만 다미가 그들을 세뇌하기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부에 첩자를 두고 왕국과 제국 양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인간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하자 엘프 장로는 오그로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축하연을 크게 열었지만 오그로는 자신을 초대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장로는 그들의 규칙에 따르면 그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에게는 그렇지만 오그로와 그의 무리는 그들의 친구입니다. 어른은 그의 남동생이 얼마 전에 그들의 규칙을 어기고 숲 밖으로 나가 외부 세계와 연결을 시도했다고 설명합니다. 어른은 그저 그들의 숲이 그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바랐고 그 모든 것은 오그로 덕분입니다. 요정들은 감정이 북받치고 파티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어신은 벨벳과 카번클에게 감사의 표시로 마지막 정령석을 파냅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마지막 정령석을 파냅니다. 오그로는 마지막 남은 정령석을 먹어치우기로 합니다. 그러자 온갖 새로운 능력들이 그에게 깃듭니다. 그 후 오그로는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갑니다. 검은 해골의 뼈를 융합하고 거기에 햇빛을 막는 복제 물질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짠! 자신이 만든 것을 해골지네라고 부릅니다. 인간 소녀들을 인간 마을로 데려갈 때 탈것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간 소녀들은 자신들이 쫓겨나는 거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립니다. 하지만 오그로는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이 머물기로 결정하더라도 오그로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1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업그레이드된 온천 건설을 끝냅니다. 기사는 훈련 중에 빨간머리 여성이 계속 신경이 산만한 것을 알아채고 그녀가 인간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고백합니다. 기사는 그 일에 개입하지 않지만 오그로가 그녀를 쫓아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켜줍니다. 92일째 되는 날, 소녀들은 마을에서 장사할 물건들을 챙기고 그 순간 오그로는 소녀들이 함께하며 자신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93일째 되는 날, 그들은 모두 친해질 수 있도록 파티를 엽니다. 앞서 나왔던 3명의 바보들은 시끄럽게 술을 마시며 오그로가 마을에 나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라고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흘립니다. 왕국과 제국 모두 왜소한 인간들을 낮춰보기 때문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귀족 가문 출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그 짜증나는 빨간 머리 남자가 도움을 제안하지만 오그로는 거절해. 94일째 되는 날, 오그로는 모두를 4개의 조로 나눠. 그들의 임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대 내부의 문제를 처리하고 레벨업하는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그로는 아무도 죽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는 거야. 95일째 되는 날, 모두 길을 떠날 준비를 해.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오그로는 오그리키에게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자 모든 조가 출발한다. 오그로는 숲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강력한 먹잇감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에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들을 먹어치우기 위해서 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